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요. 내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정진우 광주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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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준호 대표님, 어제 그 50억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그 검사 출신인 정운천 의원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선택된 무능이라는 표현으로 좀 에둘러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요새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죄라는 건데, 뭐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 북한 인사에게 돈 지급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검토된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유독 곽상도 전 의원의 이 재판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좀 예비적으로도 기소를 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비판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욱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사실 50억이 뇌물이 아니고 그냥 무죄다, 그냥 퇴직금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이게 국민 눈높이하고 정서하고 너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검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법부도 일정 부분 정치적인 색을 띠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법부 판단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모든 법적 판단이 이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우리한테 납득할 만한 판결일 때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판결일 때는 또 거부하는 이런 잣대를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어떤 국민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곽상도 무죄의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 아들 곽병채가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정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곽상도와 곽병채는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준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함으로써 곽상도를 무죄로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아무리 사법부가 제대로 된 이 판단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충분한 자료 그리고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말 그대로 무능하게 대충 해서 그냥 무죄를 받을 수 있게 자료를 한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가끔 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좀 유리한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검찰에서 만약에 이 피고인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엄벌에 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유리한 자료들은 다 빼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만약에 좀 참작 여지가 좀 있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냈던 유리한 자료들도 다 포함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그 재판에 갔을 때 증거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재량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이번 판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 이제까지 있었던 판결들과 워낙에 지금 궤를 달리해버리는 판결이 나와버려가지고 이건 충분히 연구 대상이 되고 아마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 좀 추측을 하세요? 그 조심스럽지만은 동업자 정신이라는 말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 아시다시피 차장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까지 했었던, 사법부를 총괄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작용됐을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설마 정말 검사가 일부러 좀 수사를 좀 잘 안 했다라는 측면이라면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50억 클럽 안에는 사실은 그 곽상도 검사 출신 말고요, 또 그 최재경 검사라고 또 굉장히 검찰 내에서 그 유력했던, 현재 그 삼성에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 유력자들이고요. 박영수
마찬가지로 검사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검찰의 수사라든가 판결은 검찰에게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검찰은 항상 그 기소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사건만 수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났다면 이제 50억 클럽 수사는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렇다면 대장동에서 현재 밝혀진 것 중에서 가장 명백한 범죄가 50억 클럽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을 줬다는 명백한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장동 수사에서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은 정말로 이제 그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 이 대비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정영학 녹취록 이 재판부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영학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해버리면 같은 정영학 녹취록 물론 그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진짜 검찰이 선택적으로 어떤 그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는 이건 신빙성이 높아라고 이렇게 손바닥을 마음대로 뒤집어 버리면 정말 저희가 이 법을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이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 김만배의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로비 자금을 부풀려서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50억을 누구에게도 주고 여러 사람에게 줬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쓴 돈을 부풀린 거다. 내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뢰보다는 김만배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그 증거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사전에 탄핵한, 부정한 이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정당하게 도시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여러 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영학 녹취록의 어떤 신빙성과는 별개로 또 봐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판단이 사실 이번 판결의 비판의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정진욱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곽병철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간 돈이 실질적으로 곽상도에게 전달이 안 됐는데 이거를 곽상도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사실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판부에서도 2심에서 제3자 뇌물죄로 이게 기소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 정영학 녹취록 안에 아들 통해서 돈을 전달받겠다라는 이런 멘트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에서는 핵심적인 증거가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그 재발절이듯이 뭔가 1심에서도 그 판단을 좀 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강하게 들기는 합니다. 근데 2심은 누가 항소를 해요? 검찰에서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심에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게 제3자 뇌물죄로의 그 예비적 공소장 그 변경을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럼 검찰의 그 권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검찰에서 좀 딜레마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검찰이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무죄 인정할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재량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검찰 업무 집침에 따르면 무죄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일방적으로 눈 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탄핵을 반대해온 여당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제대로 신문하고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도읍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 그다음에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알고 있고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정준우 대표님 앞으로 탄핵 심판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탄핵 소추 의결서가 이제 제출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접수가 정식으로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심판 과정까지 이제 심리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은 오늘로서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되고 실제로 이제 행안부 차관이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 해서 9분이 계신데 그 중에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탄핵 결정이 2, 3개월 안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인 그 대통령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 장기화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좀 집중 심리를 했었고 임성근 전 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한 8개월 정도가 걸렸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 정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심리 기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일단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파면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대리인을 선임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기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통 법사위원장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수석 전문위원에게 좀 위임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금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단이나 소추위원단 구성하는 거는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 재량으로도 구성이 돼 있고 아까 VCR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한테 권한이 있는 게 맞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누군가와 상의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실에 또 개입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욱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가열차게 해서 탄핵 소추하는 가결은 했는데 그 뒤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없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고 법사위원장이 이제 국힘 김도읍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김도읍 의원한테 검사 역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김도읍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혼자서 가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리인과 함께 가서 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소추위원단을 만들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3번째는 그냥 대리인만 보내는 이런 게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가지 않으면 이제 국힘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어서 본인은 분명히 갈 거고요. 그럼 과연 소추위원단이라든가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거냐. 이렇게 이제 대리인이나 소추위원단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혼자 할 것인지 저희도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역할을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드라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온 주장만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최대한 탄핵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없고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그동안에 찬성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론의 압박이야말로 가장 큰 이 탄핵을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했을 때 검찰이 선택적 무능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분은 김도읍 위원장은 더더욱 그 선택적인 무능에 앞장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소추위원단 구성 이야기 하셨지만 그것도 역시 위원장의 재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위원장의 재량이긴 한데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을 일단은 좀 신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그 위기라든가 또 현안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굉장히 어떤 그 적극적이고 또 정확하고 중립적인 판결을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번에 그런 것마저도 부정한다면 정말 헌법재판소가 이제 존재할 의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날 거다. 그것은 우리 헌법과 그다음에 재난안전법 또 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중대한 법 위반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그 탄핵 결정의 기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저는 탄핵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정준호 대표님께서는 김도우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판결은 어떻게 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난다면 그 주된 근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시켰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안에는 이상민 장관이 뭐 회의도 주재 제대로 안 했고 직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안 했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채택한 보고서의 그 실질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우 위원장이 거기서 이제 입장이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추위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이 되는 소추위원단이 구성이 된다라면은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 뭐 헌재에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도우 법사위원장 거기에 내심 동의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 아마 생각건데 김도우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인사가 포함이 되는 소추위원단이 아니라 헌법의 최고 전문가 그 국무위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내세워서 헌법 전문가를 좀 명분으로 하는 대리인단만 구성을 해가지고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쟁점이 좀 드러나지 않도록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머리를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맞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총애한 그 국무위원이 이상민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사실상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혼자 가서 또는 가장 자기를 잘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대리인단 구성해서 가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김도우 위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선택적 무능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희가 지금 선택적 무능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일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1심에서 또 선택적 무능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포인트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가 이제 구속 기소돼서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처음에 이제 권오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형사상으로 10년이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를 못하는 약간 그런 원칙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벌써 2023년이 됐는데 지금 2013년도까지 권오수 대표의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뭔가 검찰 쪽에서 그 공소시효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가 조작 행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똑같은 단일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완벽하게 돼야 권오수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이렇게 2013년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올해 안에 기소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 공소시효가 일부가 완성이 돼버려서 무죄가 일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진욱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무죄가 돼버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 5차례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5차례에 걸친 것 중에서 김건희 계좌가 관련된 게 1차와 2차거든요. 근데 1차와 2차는 지금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작년 말로 해서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포괄일죄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범죄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법원이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걸 포괄일죄로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소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여한 검사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검찰의 마지막 희망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뭐 최근에 이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을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개개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 계좌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공소권 없음. 그럼 이제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완전히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그것을 위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계속 버텼다. 그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과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대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그러나 영부인에 대해서 그럼 어떠냐? 형사상 그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한테만 주어지는 거고 그 가족들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 벌써 10년 전부터 주가 조작이라고 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약에 공소시효를 완성시킬 때까지 지연을 시켜버렸다? 그러면은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다수가 있을 건데 이분들에 대한 검찰의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과 야당 대표의 동일성상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도 소환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면책 논리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는 개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소환을 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되고 나서는 본인한테 어떤 특권도 없기 때문에 그걸 논리로 해서 영부인이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뒤에 지금 지난해 말까지 그 기간 동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수사를 지연해달라는 뭐 요청을 한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한 게 선거 전까지만 자기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대선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럼 본인도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럼 1심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괄일죄로 일단 기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일죄라는 게 단일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주가 조작에 참여를 했을 때 그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죄로 평가가 받는 방법이거든요.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포괄일죄로서 그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뭐 좀 타이트하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판결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검사가 선택적 무능을 선택했다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예. 거군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내일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좀 보고 다음 주에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탑 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가 KBC 대담에 출연해서 대통령실이든 당 지도부든 어떤 용어를 써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후보는 어떤 경고 메시지에도 개의치 않는다며 윤핵관이라는 말이 싫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초등생 어린이 기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해를 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던 친부와 계모가 뒤늦게 훈육을 위해서 때린 것을 인정했는데요. 숨진 어린이의 친모가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숨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청보호 소식 전해드립니다. KBC가 단독으로 사고 당시 선원과 해경이 교신한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침몰 당시 25분간의 긴박했던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선원들은 배가 전복되기 시작한 후 해경에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전화를 했고요. 배가 빠르게 전복되고 있다, 선미 쪽에 사람이 있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구명뗏목이 터지지 않았냐라는 해경의 질문에 네, 배가 짐을 많이 싣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9명 중에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나머지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톱10이었습니다. 네, 정진욱 대표님, 지금 당권 주자인 천하람 후보 말하는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 3위까지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네. 예, 천하람 후보의 기세가 정말로 대단한데요. 저는 이대로 가면 2위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렇게 이제 큰 주목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준석계가 뭉쳤다. 그간에 물밑에 있었던 이준석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실망한 비슷하긴 합니다만 20, 30대들, 특히 20, 30대, 4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표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천하람 아마 후보가 80년생,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하람 후보가 대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으로 와서 순천에서 이제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선될 수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평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준호 대표님께서는 천 후보의 전당대회 성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평소에 여기 방송에서도 이준석 효과라는 게 아마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뭔가 지지 선언을 했을 때가 끝나는 날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가 현실적인 합당한 뭔가 좀 대안을 찾아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당원 수가 한 80만 명까지 늘었다라고 하는데 대선 전후에서 입당을 했던 수십만이 되는 당원들이 실제로 좀 젊은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당원들, 신규 당원들의 뭔가 표심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이제 천하람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에서 25%까지는 치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컷오프 발표되는데 천하람 후보가 4명 안에 드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정진욱 대표께서는 2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결집할 동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 거는 맞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게 안철수 후보의 포지션이 계속 좀 애매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신규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표심을 확인을 해버리면은 선택을 또 해버릴 수도 있죠. 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고검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정치권 법조 이슈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전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셨는데 다시 또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의 변부터 우선 좀 들어보도록 우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시작했는데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네.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이신가요?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경험해 보니까 네. 다시는 이 좌파 정권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안 되고 나라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는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문재인 정부가 좌파인가요? 뭐 저는 좌파로 보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사람 임종석이라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초대. 뭐 그러면 경향이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우선 대통령은 됐지만 네. 국회가 민주당에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당이 아닙니다. 네. 협치, 협의, 합의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끌어가고 있죠. 독재 정당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우시죠.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말 강력한 이런 문재인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투쟁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잔존 세력들, 예, 민주당이 지금 남아 있죠. 네. 예, 이 민주당과의 싸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비전 발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휘청거리며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탄핵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기소된 것이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또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돈 한 푼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무도한 탄핵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탄핵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재판관 당시 심판에 참여했던 8명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내려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 광풍이 불 때, 뭐 정부 누구도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들이 저질러졌어요. 이건 하나하나 역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검증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말씀이신가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 잘못 결정된 것들은 네. 고쳐야 된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가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유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불법이 있었다든지.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무슨 불법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그러면 네. 국무위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저건 잘못된 탄핵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반드시 네.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 해임시키지 않은 정부나 국민의힘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절대 다수의 생각은 제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죄 무죄가 어제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국민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법과 원칙 또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법원의 판결은 그 곽상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줬잖아요. 그건 아들이죠. 지금 우리가 뭐 엽관제도 아니고 예.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것이 이제 공모 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고 난 이건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라고 50억씩 줬겠냐, 그 아버지 보고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다.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렇지만 법은 법이거든요. 법은 법입니다. 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것이지 아들이나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의 법치입니다. 그럼 뭐 같은 논리라면은 지금 그 정진상, 김용, 그 이재명 대표 두 측근들이 뭐 기소가 됐는데 정치 공동체 뭐 이런 거 개념으로 해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받은 돈이 뭐 이재명이 받은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뭐 논리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네. 각자들이 다 범죄가 있어요. 그게 공범 관계이기도 하고 네. 독자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비유가 잘못된 겁니다. 네네. 각자가 범죄가 있고 또 서로 공모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처벌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을 해서 이루어진 점이 있는데 법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뭐 탄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경우에 비추어 보면 네. 중요한 사건의 증거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많은 자료들, 네. 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많은 진술들, 네. 과학적인 방법, 입증 방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말 한마디 거기에 좌우되거나 뭐 감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의 검찰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 이제 네. 검찰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이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이제 정상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흔들렸다는 건 어떤 말씀인 건가요?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어떻게 흔들렸는가. 검사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라고 수사권을 준 거고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지연돼서 처리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검찰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검찰은 검찰도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신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뭘 하신 건가요? 계속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직은 있었지만 계속 싸웠고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은 네. 저는 뭐 제가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도 아니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법정 구속은 안 됐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나요? 왜 웃으신가요? 국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점이요? 양형, 유무죄나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양형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경한 그런 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를 때렸어야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뭐 형을 뭐 때린다고는 안 하고 네네. 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7년 이상이 됐었어야 된다. 7년 이상.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다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선고의 결과로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을 때린다고 제가 너무 좀 저렴하게 표현을 했는데 조국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뭐 김호준 유튜브 나와서 난 떳떳하다 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조국도 떳떳하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잘못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조민의 경우에는 딸의 경우에는 이 범죄 내용에 결국 공모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고 또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네. 예,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냥
부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부인하고 딸도 부인하고 네. 부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로 호도하려고 검찰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조민 씨가 받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 곽상도 의원이랑 전 의원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들이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닌데 딸 600만 원 이게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로 볼 게 아니라 네. 개개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네. 역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범죄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기는 아버지는 봐주고 여기는 여기는 왜 둘 다 문제 삼는 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네. 각자의 책임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딸 관련해서 그럼 무슨 일을 해서 뇌물죄가 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대부분의 그 범죄들을 엄마 아빠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알려졌죠. 네. 예, 그래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세 번째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국민들에게 네. 더 이상 괴로움을 주지 말고 잘못한 거 빨리 자백하고 갈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지요. 그걸 그냥 잘못한 거를 어떻게 변명하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게 또 국민들에게도 편안함을 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갈 곳이 어디인가요?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횡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탄압당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압을 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지금? 죄 져서 수사를 받는 것을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착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죠. 네. 처벌받는 게 어떻게 탄압입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로 막아서고 있어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예산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의 더 큰 탄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에서 벗어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받고 그다음에 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하고자 하는 일들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걸 막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에 정말 미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최선봉에 서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저대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고 있고 네.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국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이라는 거는 30년 집권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소위 사회주의 네. 세력에게 정권을 다시는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네. 지난번 문재인 정권을 우리 경험해 보니까 그저 10년, 20년 갖고도 안 되겠다. 30년이 돼야 되겠다. 소위 혁명을 꿈꿨던 세력들이 이제 그 혁명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동안 지켜내야 되겠다. 지켜내게 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좌파들이 물리적 생명력이 닿을 때까지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혁명을 네. 이룰 수 없을 때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